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늘 그렇듯 회사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는 코트를 여미는 것 외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수십 년째 반복된 동선이라 특별할 것이 없었죠.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다음날 회의 일정과 밀린 서류를 떠올립니다. 삶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정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불을 켭니다. 아내 김선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고 휴대폰을 충전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 순간 진동과 함께 화면이 짧게 빛납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박정호는 무심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습니다. 문자는 길지 않았지만 특정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박정호가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 날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화면을 끕니다. 회사에서야. 그의 대답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정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숟가락은 몇 번 들렸다 내려옵니다.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무시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숫자와 글자가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오래된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죠. 그는 결국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확인합니다. 문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스스로 깨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잠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려다 결국 손을 뻗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새로운 알림은 없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그는 면도를 하다 잠시 손을 멈춥니다. 거울 속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김선영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그를 힐끔 바라봅니다. 오늘 회의 있다 했죠?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합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집을 나섭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책상 앞에 앉지만 컴퓨터 화면을 바로 켜지 못합니다. 어제 본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맴돕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중 단순한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합니다. 옆자리 동료는 그의 손을 한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점심시간 박정호는 혼자 자리를 피해 휴대폰을 다시 꺼냅니다. 그는 번호를 길게 눌러 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역 표시는 오래전 자신이 살았던 동네 인근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퇴근 무렵 그는 문득 회사 경비실 앞에서 발걸음을 늦춥니다.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있었던 장소가 떠오른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울립니다. 이번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호는 화면을 끈 채 버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저녁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습니다. 서재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울립니다. 김선영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손을 멈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박정호는 책장 아래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빛이 바랜 서류와 접힌 신문, 사용하지 않는 수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를 확인합니다. 문자에 적혀 있던 그 날짜와 같은 해의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첩 한쪽에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정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 인물은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죠. 상자를 닫으려던 그는 결국 다시 뚜껑을 엽니다. 휴대폰을 든 채 그는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이번에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메모장에 번호를 옮겨 적습니다. 숫자를 적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여보, 뭐 찾는 거야? 문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정호는 잠시 침을 삼킨 뒤 대답합니다. 회사 자료 좀. 그는 서재 불을 끄고 나오며 상자를 원래 자리에 밀어넣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김선영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눈을 뜬 채 천장을 봅니다. 머릿속에는 이름 하나와 장소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그는 그 문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박정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자리를 뜹니다.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오래된 주소가 적힌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열차가 움직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내린 역은 수십 년 전 그가 살았던 동네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낡은 상가와 바뀐 간판들이 뒤섞여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에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길은 예전보다 좁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건물들은 낮아 보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릅니다. 현관 앞에는 관리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시선을 피해 주변을 살핍니다. 건물 외벽에는 최근에 교체한 듯한 배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습니다. 창가에 앉아 다세대 주택 출입구를 계속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나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옆모습이 잠깐 보입니다. 박정호의 손이 컵 가장자리를 세게 줍니다. 그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확신합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곳에 있고 그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박정호는 카페에서 나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 섭니다. 그는 잠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근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신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자료 열람석에 앉은 그는 연도를 하나씩 넘깁니다. 문자에 적힌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호흡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침내 익숙한 지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고 후속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기사를 여러 번 다시 읽습니다. 그의 기억 속 장면과 기사 속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그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순간도 떠올립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그는 휴대폰을 다시 꺼냅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은 여전히 하나뿐입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번호를 저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그 선택이 틀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박정호는 병원 로비에 서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인물이 이곳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접수대 뒤편 전광판에는 진료과와 환자 이름이 무심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뜨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들 중 한 중년 남성이 피곤한 얼굴로 벽에 기대섭니다. 박정호는 그 얼굴에서 낯설지 않은 기색을 느낍니다. 복도 끝 병실 앞에는 요양보호사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고개를 숙입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병실 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정호는 병실 문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에 붙은 작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지친 체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박정호는 그 봉투에 적힌 사건 번호를 알아봅니다. 오래전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사고의 기록입니다. 그는 그제야 이 일이 개인적인 연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는 선택이 더 큰 책임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호는 병원을 나온 다음 날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도서관에서 복사해 둔 기사와 오래된 메모,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입니다. 그는 각각의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맞추며 사건의 흐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자신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체념이 더 짙게 남습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숨길 수도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며칠 뒤 관련 기관의 자료가 접수됩니다. 조연 인물로만 남아있던 과거의 관계자들이 하나둘 호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호의 이름도 함께 언급됩니다. 집에서는 김선영이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말을 아낍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언론에서는 오래된 사고가 다시 기사로 다뤄집니다. 박정호는 자신의 이름이 화면 자막에 지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문자를 보냈던 노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박정호는 그 소식을 담담히 듣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와서 지우지 못한 문자 하나가 가장 큰 선택이었음을 그는 인정합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박정호는 이삿짐이 빠진 작은 거실에 서 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좁아졌지만 물건은 오히려 줄어들어 공간이 비어 보입니다. 그는 남은 상자 하나를 열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 정리되고 추가 조사는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멀어집니다. 박정호의 이름은 결과 보고서 어딘가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같은 집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완전히 끊어내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박정호는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창가에 앉습니다. 낮은 층이라 바깥 풍경은 넓지 않지만 그는 그 사실에 불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넘깁니다. 저장해 두었던 그 번호는 이미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박정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섞여 들려옵니다. 삶은 여전히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박정호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들이마십니다. 그 문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지만 이제 그는 바뀐 자리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